작가가 글을 쓰는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나중에 슬픔을 당하고, 하지만 그것들이 이렇게 음악으로 아름다운 음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한번 제가 들려드리는 이것처럼 작가님의 작품이 매혹적인 그런 작품으로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될 기원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24회 대상문학상을 수상한 소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굉장히 아프고 어두운 역사,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감추고 싶으셨던 역사까지도 다 드러내신 소설. 그래서 그 아픔, 상처를 극복하고 멋진 글로 승화시킨 우리 김희정 선생님. 저랑 같이 제가 책을 읽고 선생님께 이제 글을 읽고 느꼈던 거, 또 여러분을 통해서 궁금한 사항들을 같이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좀 편안하게 먼저 인사하시고 앉으실까요, 그러면? 반갑습니다. 저는 소설 쓰는 김이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여기 원평직강소에 처음 왔었거든요. 사실 그전에는 이런 곳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안상환 선생님과 이전에 지난달에 여기서 콘서트 하신 안상환 선생님과 이문기 선생님 오시는 길에 따라서 왔었던 건데, 그때만 해도 여기서 제가 이런 책 가지고 이야기할 줄 몰랐습니다. 근데 1년 만에 여기 와서 책 이야기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제가 사는 곳은 경기도 일산인데요.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익산으로 와서 또 고맙게도 마중을 나와주셔서 여기까지 차를 타고 왔는데 굉장히
가을날에 뭐 뜻하지 않은 소풍 나온 기분도 들었고 또 제가 처음 오는 길이었어요. 여기 오는 길이 처음 지나가보는 길이죠. 그 지나는 뭐 김제나 뭐 익산도 그렇고 많이 지나갔는데 내려서 이 길들을 따라다닌 적은 오늘이 처음이어서 아 여기 처음 와보는 길이구나 하면서 너무 감격해서 왔습니다. 저는 그 고향이 경북 안동이에요. 안동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산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너른 들을 보는 게 저에게는 뭔가 다른 세상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 김제평야와 이쪽들을 지나갈 때마다 제가 사진도 찍고 뭐 동영상도 찍고 이러는데 그 김제들의 한가운데 있는 원평에 와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 이야기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이 날씨도 좋고 놀러가기 좋은 계절에 또 더구나 귀한 주말 오후에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책이 지금 개정판이 얼마 안 됐어요, 나온지. 이게 9월 23일 발행인데요. 이게 원래 2015년 9월에 나왔던 책인데 이제 뭐 출판사와 뭐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책이 21년 봄 지나면서 책이 품절이 돼서 그동안 이렇게 죽어 있었어요, 책이.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다시 내게 됐는데 9월 23일 이 책이 이제 그냥 미리 말씀드리면 이 책은 저희 아버지 이야기거든요. 근데 23일이 저희 아버지 제삿날이었어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그때쯤 뭐 추석 지나서 내자길래 그때 저희 아버지 제삿인데요. 그랬더니 좀 이왕이면 제삿날짜에 맞춰서 내자고 그래서 지난 9월 23일 날 다시 재발간한 책입니다. 출판사도 바뀌었고 표지도 바뀌어서 새롭게 나온 책입니다. 그럼 표지 말고 그 초판과는 내용이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아니요, 내용은 서사가 달라진 거는 없고요. 이제 뭐 조금씩 문장을 붙이거나 아니면 뭐 조금씩 보강한 것들은 있어요. 그리고 초판에서 제가 이렇게 정확한 지명이나 구체적인 것들을 흐리게 썼던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왜냐면은 저희 이복 오빠가 북에 있는데 거기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열사로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뭔가 알만한 정보들이 있으면은 혹시 불이익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뭐 그런 염려에서 초판 낼 때는 제가 이렇게 지명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쓰고 좀 정보가 드러나는 것들은 좀 차단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내면서는 이제는 뭐 살아 계신지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뭐 남북관계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 것들 책을 읽을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밝혔어요. 이제 단지 내 아버지의 이야기라고 해서 소설을 다 쓰진 않잖아요. 선생님께서 굉장히 이게 힘들게 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써야지라고 쓰신 게 아니고 그런 만한 계기나 꼭 써야 되는 이유가 있으셨는지. 근데 이거 책을 읽으신 분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만 못 읽으신 분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 좀 어루둥절하실 것 같은데요. 이 책은 저희 아버지 이야기고 또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 아버지라면은 훨씬 나이 차이가 사실은 좀 더 나는데 저희 엄마가 아버지하고 제가 재혼한 엄마의 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대가 다른 분들은 할아버지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들이 저는 아버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이제 해방 후에
사회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사회주의자로 살다가 뭐 월북도 했다가 그 해방공간에서 월북도 했다가 또 전쟁이 나면서 다시 월남을 했어요. 북한에 원래 사회주의자여서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어떤 낭만성도 있고 이런 사회주의자였는데 가서 보니까 본인의 사상과 좀 다르더라 좀 실망을 했고 또 그 월북한 사이에 이제 첫 번째 부인과 아이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부인은 아버지가 수배되니까 감옥에 대신 그 갓난아이를 데리고 감옥에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큰아버지 집에 맡겨놓고 그 상태에서 아버지가 월북을 했는데 북한에 가서 보니까 자기 이상과 좀 달랐고 그리고 이제 남한에 가족이 있으니까 다시 내려오셨어요. 전쟁 중에 내려오셨는데 그 사이에 여기 가족들이 북으로 올라갔어요. 아버지를 찾아서. 그래서 이렇게 엇갈려 버렸거든요. 엇갈린 상태에서 남해 내려와서 저희 아버지는 뭐 잡혀서 그 전에 수배 중이었으니까 잡혀서 5년 동안 감옥을 살고 그 다음에 나와서 그 다음에 지금 저희 엄마와 재혼을 하셨어요. 이 소설은 저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지만 저희 아버지가 또 뭐 그 한국 사회, 남한 사회에서 그런 사상의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이후의 삶이 어떻는지 뭐 많은 분들이 아실 테지만 연자제 그다음에 뭐 본인의 사상적 신원조회라는 게 굉장히 엄혹하던 시절이어서 저희 아버지는 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말을 키우고 또 서해안에 웅천이라고 충남 웅천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새우를 키우고 이렇게 사셨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하고 저희 아버지가 또 유난히 다른 분에 비해서 이렇게 다정하고 따뜻한 분이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어려서부터 왜 우리 집은 다른 집하고 다르지? 뭐 이런 의문을 하나씩 갖고 있었어요. 그 남들 집에 다 있는 오래된 그릇이나 뭐 녹그릇, 제가 녹그릇 참 좋아하는데 저희 집엔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양은이 그때 많이 나오기 시작하던 시절이고 그런 그릇들만 있고 사진도 옛날 사진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뭐 부모님이 고향 안동에 뭐 이렇게 유서 깊은 집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지만 저는 친척이 없었어요. 사촌도 없고 삼촌이 안 계시니까 근데 다 나중에 알고 우리 삼촌들은 두 분이 다 월북을 하셨어요. 그래서 딱 집에 저희 가족만 있는 아주 그리고 새우 양식장이 소설의 앞에 나오는 배경인데 그곳은 아주 외딴 바다를 막 간척해서 만든 새우 양식장인데 거기서 아주 외롭게 저희끼리만 이렇게 살았는데 도대체 아버지가 이 새우 양식장에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이고 굉장히 좀 이질적으로 느꼈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이 소설에서도 나오는데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어릴 때 아버지가 남들과 좀 다른 인생을 사셨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가 뭐 본인의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도 한번 들은 적이 있었고 그러다가 서울로 이제 5학년 마치고 서울로 이사 갔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서울에서 살면 너무나 고달팠고 그 와중에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냥 쓰러져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뭐 유언도 못 남기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 보니까가 아니라 그때 8월 15일 75년 8월 15일에 아버지가 저희를 불러서 앉으라고 하더니 상을 질대로 펴놓고 만년필로 원고지에다가 나 지금부터 자서전을 쓰겠다. 살아온 이야기니까 자서전이겠지. 그러면서 너희가 이걸 좀 너희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이러면서 이 제목과 첫 문장을 쓰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보고 가라고 그랬는데 그게 8월 15일이고 저희 아버지가 9월 23일쯤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 자서전이 원고지 22장에서 끝났어요. 못 쓰고 그거밖에 못 쓰고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자서전을 보면서 뭔가 이야기의 실마리는 거기서부터 이 소설의 시작이랄까? 예. 이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앞뒤로는 이 소설의 앞뒤로는 제가 2005년에 북한의 그 남북 작가 회담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예. 북한에 가서 보고 또 아버지를 뭔가 그리워하면서 썼던 이 앞뒤에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가 있는 이런 대략의 이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제게는 가장 특별한 소설 중에 한 권입니다. 이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안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대략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 이 시간이 안 읽으시면 이 시간이 이제 지나면 깨워주실 거예요. 예. 아마 아버님께서 재혼을 하셨다고 하지만 오늘 하시던 재혼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책을 보면 월북을 하셨잖아요. 그 할아버지의 그 자손들이 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배가 끊기는 생각을 하셨을 거고 친구들께서는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그 첫 부인 되시는 분과 가족을 다 잃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주 페인처럼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할아버지께서는 중풍으로 쓰러지셨고 할머니께서는 아들이 끌려가는 걸 보고 그대로 쓰러지셨고 떠나셨대요.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어떠한 한 사람의 그 사회주의를 지향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집안이 다 풍비박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숙부께서 대도 이어야 되지만 쓰러지신 할아버지를 누군가는 공양을 해야 되고 여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의 아버님께 어느 한 여인인데 어머님을 데려다주신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의 삶도 선생님은 참 담백하게 쓰셨지만 제가 참 눈물 겹더라고요. 왜냐면 절대 미화시키지 않아야겠다라는 그런 작심을 하시고 쓰셨다고 하시는데 어느 영화보다도 더 기구한 어머니 삶이 거기서 보여지더라고요. 그것도 좀 말씀드리세요.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 사회주의자였던 아버지를 따라서 평생을 사셨는데 저희 엄마도 굉장히 기구하셔요. 전쟁통에 신혼일 때 남편이 수류탄을 잘못 만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폭사를 했다고 했더라고요. 전 남편의 형님이 경찰이었는데 뭔가 이렇게 수류탄인 줄 모르고 탐핀 줄 알고 건드리다가 그게 터지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폭사를 했는데 그때가 신혼이었어요. 그때가 또 6.25 사년 전쟁 중인데 저희 엄마가 이제 나중에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바로 옆에서 엄마는 바느질을 하다가 남편이 갑자기 죽었던 거죠. 그 탕피가 파란 수류탄이 터지니까 엄마한테도 무릎에 이렇게 아직도 흉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혼의 신부가 남편을 잃었는데 전쟁 때여서 바로 그날 밤에 피난을 가야 된다고 시부모가 계신데 떠나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떠났는데 저희 엄마는 안 가겠다고 아무리 버텨도 안 되고 시부모님이 가야 된다고. 일단 한 사람은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떠났는데 저희 엄마 말로는 하룻밤 자고 나면은 살아날 것 같았는데 그걸 묻고 가자고 그러니까 그 부모의 마음은 오죽했겠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언젠가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엄마 그 얘기를 한번 해주면서 둘이서 그러니까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직 체온이 다 식지 않은 남편을 묻어야 됐어요. 폭발이 일어나고 나서 동네가 뒤집힌 거죠. 왜냐하면 이 폭발음이 났기 때문에 더 빨리 동네로 올 것이다. 공사민들이 그래서 더 빨리 피난을 가야 되는
남편을 세혼도 쉽지 않은 남편을 땅에 두고 가야 되는. 그러니까 왠지 다시 살아날 것만 같은 느낌. 예. 네. 근데 그 저희 엄마는 지금도 가족관계 증명서에 저희 친엄마로 안 돼 있어요. 아버지가 첫 부인의 사망 신고를 너무 늦게 하는 바람에 저희가 다 태어난 다음에 신고를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또 그 죄책감이 북으로 간 가족들에게 너무 죄책감이 크고 또 기다렸어요. 저희 집이 새우 양식장이 바로 서해 바닷가여서 그전에는 간첩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거기서 간첩으로라도 와라. 자식들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이 사망신고를 너무 늦게 하는 바람에 저희는 다 그분의 자식들로 돼 있고 나중에 혼인신고를 했지만은 이미 저희가 태어난 다음이어가지고 호적상은 저희가 아직도 그분의 자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걸 이제 바로잡으려고 제가 법원에 뭐 그런 정정 신청을 한번 했는데 기각됐어요. 왜냐면은 그게 사망 사실을 알고 난 2년 안에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것은 전쟁을 겪은 나라에서 그렇게 이상한 호적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게 저는 너무 불합리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뭐 어떻게 하는 구제 방법이 있다고 또 판사가 그걸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해야 되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쨌든 저희 엄마가 지금 92세신데 제 목표는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 자리를 정당한 자리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상처가 사실 끝난 게 아니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겪으면서 살아와서 제가 겪지 않은 전쟁이지만 굉장히 상치는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그런 것들을 좀 남들보다 훨씬 많이 느끼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 소설 제목이 장편 소설 제목이 유령의 시간이에요. 네. 네, 이 책 안에서도 보면 아버님께서 자서전을 쓰신다고 자녀분들께 말씀을 하시고 제목을 정하셨어요. 나중에 봤을 때 유령의 시간이었어요. 실제로도 그러신 거예요? 아니 이게 저희 아버지 이야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허구가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버지의 행적을 잘 몰라요. 그냥 예전에 사회주의자였고 저희 뭐 아버지 삼형제가 전부 다 사회주의여서 월급을 했고 뭐 이런 집안 내력이 이제 한국 사회주의의 어떤 시초가 저희 집안에서 사실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고려공산당부터 시작해서 뭐 계속 됐는데 근데 잘 몰라서 제가 허구를 집어넣은 데가 많고 또 이거를 자서전으로 쓴 게 아니라 제가 소설로 썼기 때문에 곳곳에 허구가 좀 들어갑니다. 예. 근데 유령의 시간은 제가 이 소설을 써놓고 제목을 여러 번 바꿨어요. 바꾸다가 마지막으로 유령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고정됐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쓴 거는 굉장히 재미없는 제목이었어요. 해방 30주년과 나.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일제 30년을 사셨고 예. 해방되고 나서 30년을 사신 해에 예, 자서전을 그 쓰신 첫 문장은 같아요. 네. 그때가 딱 30년을 본인이 환갑연도였기 때문에 본인이 30년은 일제 지하에서 살았고 그 30년 나머지 30년은 해방된 조국에서 살았다. 어떻게 보면 또 아버님 우정처럼 또 사셨어요 사회에서. 그렇죠. 어떤 내용이나. 네. 그때는 신원조회라는 게 굉장히 무서웠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상범들에 대해서 돌아가실 때도 사회안전법이라고 그 사상범들에 대해서 아무런 재판이나 뭐 법적 절차 없이 바로 재구금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사회안전법이라는 것이거든요. 그 무서운 법이 이렇게 공표가 되니까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두려워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저희 가족 애들이 아직 다 어리고 그리고 또 한 번 그 일을 또 겪게 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되게 컸고
그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가 돼서 이제 집에로 뇌졸중으로 들어가셨는데 뭔가 예, 압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안경을 쓴 건 꼭 읽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이제 어떻게 아버님이 사회주의를 지향하게 되셨는지에 대해 숙부님이 언급이 되세요. 선생님은 풍산 김씨신데 우리나라의 보수 중에 보수 지역인 안동이시잖아요. 그런데 숙부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일제로부터 해방뿐 아니라 사람 해방도 반드시 이뤄내야 할 일이다. 무릇 살아있는 생명은 모두 평등하거늘 누구는 상전으로 누구는 아래 것이 돼 평생을 그리 살아야 한다는 건 그 단맛을 놓지 않으려는 자들이 만들어낸 부실 뿐이야. 생각하고 뒤에 보면 셋째 숙부님께서 독립운동도 하셨지만 진짜 이게 단지 말로 끝내시지 않으시고 부리던 사람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셨고 그래서 다 신분을 해방시켜 주셨고 또 독립운동 자금으로 가져간 숙부의 삶이 어떻게 보면 그 할아버지의 형제들이 자손들이 독립운동 자금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런 분의 그 후손이신 거예요. 네, 그런 아버님이 그 숙부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예. 네. 이 여기에 숲으로 나오는 분이 그 여러분이 검색하시면 나오는 분인데 김응섭이라는 저희 종조보세요. 저희 할아버지의 바로 위에 형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 독립운동을 시작하신 저희 집안에서 최초로 독립운동에 아주 뛰어들어서 상해 임시정부 뭐 국무차장도 하시고 나중에 만주로 가서 거기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다 나중에 고려공산당 이르쿠츠코파라고 있어요.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러니까 저는 여기 오늘 오면서 특히 등록계 집이 있는 원평에, 그러니까 어떤 평등 세상을 꿈꾸는 이 동학과 사회주의가 굉장히 통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나 그 형제분들 또 그 위에 숙부님 그 할아버지 분들이 꿈꿨던 세상이 이 동학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사회주의라는 것은 어쨌든 이런 계급적 차별이 없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 이런 의미에서 저는 거의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여기서도 뭐 그거는 제 짐작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그분들은 양반이었는데 어쨌든 자기 거를 뭐 희생하면서 그렇게 나서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 생각하다 보니 결국은 그런 것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하고 또 요즘 와서 알게 된 건데 그 김석 그 할아버지를 좀 보다 보니까 독립운동이라는 게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집안 전체가 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독립운동을 하면 그 한 사람에게 모두 다 돈을 보내서 지원하거나 뭐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을 해서 단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게 꼭 가족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생님의 문중 그 집안에 이렇게 실천하신 걸 보면서 동학 최조희 선생님 생각했어요. 지금 선생님 선생님께서 쓰신 소설 중간에 보면 아까도 새우를 키우셨던 당시 말씀하셨잖아요. 그 친구 영석이네. 네. 그 영석이와 추억을 말씀하시면서 영석이 아버지가 베트남 참전용사라고 나왔는데 그 참전용사인데 결국에는 그 베트남 전에서 평생 헤어나오지 못해서 정신질환을 앓게 되잖아요. 우리가 물론 어떠한 상황이 짐작은 돼요. 선생님께서 얼마 전에 내셨던 작년에 내 눈물을 믿지만 그 소설이 떠올랐거든요. 저는.
네, 참 묘하게 그렇게 됐어요. 저 이거를 쓸 때는 뭐 그다음 그 내용을 읽지마에 이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이야기를 제가 단편을 쓴 게 있거든요. 그걸 쓸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는데 이 소설을 쓸 때는 그 당시 이제 68년도에 베트남 전쟁이 참 발발하고 나서 한국 군인들이 많이 훈련했잖아요. 어렸을 때 그 당시에 봤던 것 중에 베트남 갔다 온 군인이 있었고 그분이 물론 이 소설 속 인물은 아니에요. 근데 소설 속 모델 중에 이제 각종 전쟁의 어떤 상처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 한국 전쟁뿐만 아니라 베트남 전쟁에서 그분들은 사실 가해자지만 베트남 민간인들을 정말 무차별하게 학살하기도 했지만은 그분들 역시 어떤 트라우마를 지금까지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분들 역시 희생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설정한 인물이에요. 실제 인물은 아니고요. 사실 유종의 시간이 다시 개정돼서 나올 거라는 생각 안 하고 처음에는 내 눈물을 믿지 마로 사실 묶어서들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새로 유령의 시간을 다시 나와줘서 이게 다시 안 나왔더라면 어쩔 뻔했을까. 저는 사실 권혜 선생님 책을 못 읽었었거든요. 개정판을 읽었는데 정말 이 글을 써주셔서 기록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어떻게 현대사에서 감춰질 수도 있고 어떤 개인사로만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한 권의 책에 제주 4.3 항쟁에도 잠깐 언급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참 베트남에서 또 우리가 그 베트남에 주었던 민간인에게 주었던 피해 학살 문제 생각해야 할 문제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예민하고 우리가 이렇게 섣불리 공론하기 쉽지 않았었던 이야기들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아버지께서 평생 나로 인해서 내 집안 식구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무거운 죄책감을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안전법이 다시 발표가 되고 아버님께서 약간 이제 충격이 휩싸이셨다. 근데 그 전이었군요. 남북 관계가 좋아지는 무렵이었군요. 그래서 그 친구 최 씨 친구를 만났던 그 만났던 시간에 나눴던 대화가 저는 굉장히 인상 깊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메모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잠깐 선생님께서 이렇게 읽으셨는데 타인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이나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이 살아왔을 것이다. 위선 없는 생이 문득 부러웠다. 이거는 우리 작가 아버님께서 친구 최 씨를 만났을 때 느꼈던 그 친구 최 씨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셔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친구 최라는 분은 그 당시에 이제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대학 친구로 고등학교 친구로 나오네요. 근데 이제 이분은 실제하는 인물은 아닌데 제가 보기에 한 사람의 이 자아 중에 사실은 여러 면들이 있잖아요. 꼭 한 가지만 있진 않잖아요. 저부터도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 있는 보편적인 몇 가지 유형 중에 저희도 굉장히 어떤 때로 굉장히 냉소적으로 될 때도 있고 그런 냉소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 최라는 인물이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정의감에 불타고 또 뜨거운 열정을 가진 인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을 대변하는 인물이 이석이라는 인물이어서 이제 그런 인물을 제가 설정했던 건데 저도 제 안에 그런 두 가지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인간 속에 있는 면을 이렇게 나눠서 설정한 건데
때로는 저도 냉소적일 때 그렇지만 자기는 안전하잖아요. 어쨌든 위선도 타인을 위해서 뭔가 희생한다는 아니면 뭐 대의를 위해서 내 몸을 던진다는 이런 또 때로는 그게 타인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뭐 때로는 스스로도 속아서 내가 뭔가 스스로 속이는 위선에 빠지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진실이기도 하잖아요. 그 순간에 어떤 진실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그렇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나눈 건데 최 같은 인물은 적어도 자기를 희생하지 않았으니까 타인에게도 희생을 강요하거나 이러지 않았고 그런 측면에서 부러운 인물이라고 그 순간에 이석은 왜 그랬냐면 그날 자신의 상처가 너무 눈에 막 견딜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 친구를 찾았던 건데 그래서 그 냉소적인 친구로부터 뭔가 비난을 당하거나 비웃음을 좀 받으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그것도 안 해주는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이석은 또 한편으로 굉장히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이어서 결국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 이 역사나 사회는 그런 사람들의 뜨거운 열정이 바꿔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나누어진 인물들입니다. 그 대목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 친구 최가가 자네가 아버지가 나는 결국 몽상가였어. 네. 결국 몽상가였어. 그 친구가 하지만 모든 변화는 자네가 그 몽상가들로부터 세상을 변하는 거는. 네. 이게 아마 허구긴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어떤 독립투사도 어떤 사회운동가들도 사실은 그 타인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이나 가족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희생이 없이는 그게 되지는 않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김웅섭이라는 저희 종족으로 인해서 사실 저희 집안은 완전히 풍기박산이 났거든요. 그 이후로 뭐 완전히 온 동네가 다 사회주의자가 됐고 다 월북,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월북했고 그 이후로 너무 가난해서 학교도 못 간 사람들도 많았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집안이 다 풍기박산 됐는데 그렇지만 저는 그분들의 꿈에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소설 속에서나마 아버지께 위로해드리는 딸이 아버지께 드리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아버지 그래도 몽상가였지만 세상은 몽상가들이 바꾼다는 걸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거죠. 예, 저 평소에 생각이 없고 또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했던 생각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참 우리는 선생님을 모시는 것, 우리 김정 작가님을 모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꼭 해야 될 일 같았어요. 대성당담을 받고가 아니고 적어도 이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인간의 자존심, 뭔가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닌 뭔가 사회를 바꾸고자 했던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모든 집안이 다 희생됐던 분의 어떤 그런 분의 따님이고 그런 분의 삶을 기록하셨던 분이라면 우리가 그런 분을 모시는 것만으로도 그런 역할을 해드리는 것만으로도 절대 그건 아니고요. 저는 정말 부끄럽게 산 사람이고 뭐 그렇게 뭔가 사회를 위해서 몸을 던졌던 분들에 비하면 저는 뭐 한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 임무는 그래도 이런 분들이 계셨다는 걸 기록하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해서 쓰는 것 뿐이지 저는 개인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그 이복 형제들을 소식을 들으신 거예요? 예, 사실 이 소설을 처음 시작할 때는 몰랐고요. 2000년도 초반에 저희 집안이 굉장히 복잡해요. 이 월북자가 많은데 그 중에 60년대 초반에 월북한 사람이 있어요. 저희 육촌 형부인데 이 여기에 나오는 숙부의
손주 사위예요. 근데 이분도 그 집안이 이제 이 두 동지들이 손자와 손녀를 결혼을 시켜가지고 두 사회주의자들의 이 손자 손녀가 결혼을 했는데 그 집안에서 또 뭐 누가 고모가 60년대 초반에 간첩으로 왔다고 그래요. 와서 자기는 심부름을 갔대. 그분에게 뭘 갖다 주라고 집안에서 누가 해서 갖다 주고 만나고 왔는데 이제 그게 발각이 된 거죠. 그분이 간첩으로 들어가면서 이분이 만나는 사실이 알게 돼서 이분이 60년대 초반에 감옥에 가요. 그 간첩단 사건으로 가게 돼서 혁신당 뭐 이런 그분도 굉장히 진보적인 분이었는데 그런 사건으로 들어가서 감옥을 살고 나오니까 60년대 초반에 감옥 갔다 온 사람이 사상범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랑 비슷하죠. 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이분이 일본으로 밀항을 해요. 그분이 근데 원래 성악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말로는 이태리에 가서 성악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일본으로 갔다고 하는데 일본에서 이태리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거기서 못 가죠. 돈도 없고 신분도 그런데 그래서 거기서 북한으로 가요. 북한으로 갔다가 그분이 북한에서 다시 결혼을 했다가 또 다시 2000년대 초반에 그 만주 쪽으로 탈북도 아니고 그 강을 건너 넘었다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된 사정이 되어버렸대요. 그래서 고향으로 이제 연락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부인되는 저의 육촌 언니가 평생 수절을 하고 혼자 살았거든요. 그분하고 이제 연락이 돼서 만주로 날아가서 남편을 만나서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그분이 와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소식을 전해줬어요. 소설 속에처럼 예. 고려 호텔이 보이는 곳에 예, 저희 그 큰엄마는 아니고 거기 약간은 저희 이종 오빠는 원산에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종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에게서는 이복 오빠는 원산에 살고 사촌들이 평양에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고려호텔 맞은편 아파트라고 해서 저는 그냥 고려호텔 가면은 아파트가 이렇게 쭉 보일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많아서 뭐 이름도 안 보이고 도대체 어딘지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제가 갈 때만 해도 굉장히 순진했어요. 저는 그냥 그 사촌 오빠가 평양에 무슨 외국어 대학 학과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외국어 대학이 많지는 않겠지 하고 한참 가다가 가서 들어가서 뭔가 물어보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림도 없었죠. 그러면 그 이복 형제들의 소식을 들으셨나요? 예, 그 이복 오빠가 원산에 어머니도 사는데 살아계신. 예,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그 전부인이 한국에서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전쟁통에 애기하고 같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때는 막 이 인민군과 국군이 서로 가면서 죽이고 가고 뭐 이런 일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갔는데 그 뒤에 소식이 없으니까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차마 죽었다고 사망신고를 하면 진짜 죽었을 것 같아서 그걸 못하고 저희 아버지가 평생 그러고 계셨는데 그렇지만 넘어갔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 그냥 돌아가셨으려니 했는데 그분이 전해주신 저희 육촌 형부가 전해주신 바에 의하면 전 부인과 애들도 다 월북을 했다더라. 거기서 예, 소식을 듣고 만나고 했다고. 아버지가 몇 살로 지금 몇 살로 예, 하고 계신 그래서 거죠? 예, 그것도 그분이 전해주신 거고. 여기에 지용 오라버니께 소설 속에서는 그래서 북한의 작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작가들 협의회에서 북한에 가신 거예요. 가셔서 행여나 혹여나 찾을 수 있을까 하다가 누구에게라도 편지를 전해주고 싶어서 쓴 대목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용 오라버니에게 주는 이복 오라버니에게 아버지는 평생 당신들을 그리워했습니다. 그것만은 꼭 알아주십시오.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당신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당신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문득 들으시면 그런데 이 책을 계속 읽으면 이대로 그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이 편지는 사실 실제로 제가 썼던 편지예요. 이제 한국 남한으로 돌아오는 날, 저는 가서 어떻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갔었는데 전혀 연락도 안 되고, 근데 돌아와야 되는 날 아침에 뭐라도 그냥 돌아가기 너무 안타깝고 해서 편지를, 저희 조별로 이동하는데 저희 조에 무슨 대학 교수 출신 민화역 분이 가이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촌 오라버니가 교수라니까 뭔가 이렇게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름과 그 신상을 알려주면은 혹시 전해줄까 싶어서 편지를 이제 막 수첩에다가 막 썼어요. 쓰는데 사실 저도 눈물이 나서 그 편지가 젖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써서 봉투에 넣어서 제가 그때 갖고 있던, 그때는 유로화를 썼거든요, 북한에서. 그래서 남은 돈을 다 넣어가지고 그 민화협에 안내하시는 선생님에게 드리면서 이걸 꼭 좀 전해달라. 그리고 드렸는데 서점, 그 고려호텔 1층에 서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좀 잠깐만 와보시라고 그러고 제가 전해드렸는데 그분이 이거를 봉투를 손에 그냥 쥐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넣지 않고. 그래서 그 순간 이게 전해지지 못하겠구나. 그것도 감시받고. 예,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못 전해지겠구나.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냥 편지만 혼자 쓰고 왔던 거죠. 아버님은 생전에 그 소식을 못 들으신 거예요. 이모 형제들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갔으려는 생각은 하지만 왜냐면 큰아버지가 월북 한번 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큰아버지 집에 맡겨놓은 상태였으니까 생산을 하지 예, 못하고 그걸 조카들을 놓고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리고 살아있으면은 어떻게 하든 고향으로 오든지 서울 집으로 오든지 했을 텐데 안 오고 하니까 갔을 거라고는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부인까지 갔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여러 가족, 월북했던 가족들의 소식을 많이 전해주셨어요. 거기서도 이렇게 서로 만나고 그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 중학교 3학년 때 아버님이 실제 돌아가신 네. 거잖아요. 네. 아버지께 환갑이 네. 대변해가요. 예, 환갑에 대단했는데 겨울이었는데 가을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환갑잔치를 못 하셔서 저희가 엄마가 환갑이 됐을 때 아버지 목까지 같이 해서 그때 환갑잔치 잘 안 할 때인데 요란하게 했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몇 해 전에 막내 따님이 돌아가신 거죠? 예, 75년 봄에 저희 막내 여동생이 있었는데 아파서 죽었고 그 가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한 해 가족이 2명이 죽었죠. 새우 양식을 하던 중에 새우 양식도 사실은 새우 양식을 한다고 부유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양식장 주인은 따로 있고 네, 소장이었어요. 네, 관리인 같은 역할을 하고 계셨는데 거기가 이제 그 비행장 군용 예. 군용 비행장이 들어서면서 거기서도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나오게 되면서 머문 곳이 가족들이 이사한 곳이 산 12번지? 시민 아파트? 시민 아파트라고 70년대에 많이 있던 주거 형태 이렇게 와우 아파트라고 유명한 아파트가 있었고 그게 무너졌잖아요. 네. 저희가 서울로 이사 오기 전에 그게 무너졌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비슷한 아파트예요. 지금은 위치가 굉장히 좋은 곳이거든요. 마포와 용산의 접경 지역이어서 바로 여의도가 눈앞에 보이고 한강뷰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때는 높은 곳이어서 올라가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삼성 레미안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 시민 아파트라는 게 굉장히 열악한 환경의 아파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막내딸, 여동생을 잃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저는 여기서는 병명은 명확하게 안 나와요. 예, 뇌수종 같은. 뇌수종. 예. 그러니까 아버지의 해안이 뭐냐면 딸을 보낸 아버지가
혹시 조금 더 좋은 병원을 갔으면 살았을까? 내 딸을 고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언급을 하세요. 근데 딸이 입원했던 곳이 시민병원이었거든요. 네, 네. 그 동부 시립병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참 엄청난 시민 정신이 있어. 시민 아파트에 살면서 시립병원에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살림, 고단한 삶을 사실 수밖에 없었던,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 때 일본 가서 공부까지 하셨고 교직까지 하셨지만, 급편에도 계셨지만 해방 후에 그 사회주의자로 사셨다는 걸로 모든 게 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저희 소설 속에서는 그게 그 예전에 큰어머니의, 그러니까 잃은 첫 부인, 이별한 첫 부인의 장인어른이 그렇게 사위를 아끼시느라고 일자리를 주선해 주는 거예요. 지인을 통해서. 그래서 제주도에서 말을 키우게 하셨고, 또 새우 양식을 하게 하셨고, 또 결국에는 거기서 쫓겨났을 때, 군용구역 비행장처럼 쫓겨났을 때는 가구 회사에. 예. 근데 사실 그거는 허구예요. 허구예요. 그 장인어른이 하셨다는 거는. 예, 그런 분이 계시긴 했는데, 장인어른이 아니시죠. 사촌이고, 장인은 아니었고, 장인이란 설정은 제가 이제 소설 속에서 좀 더 극적 재미를 위해서 설정한 인물입니다. 이 소설이라는 책을 자꾸 읽어버리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사실로만 저는 정말 그렇게 막 받아들여져요. 근데 대부분 제가 이게 아버지 이야기라고 하면은 심지어 저희 엄마까지도 너무 이걸 사실로 읽으면서 저희 엄마가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저희 엄마는 또 제 소설은 읽으세요. 다른 소설은 절대 안 읽는데 제 것만 읽으세요. 근데 읽고 나서 제 동생한테 전화를 해서 그러시더래요. 자기가 너무 비참하다고. 그러면 잠깐만요, 선생님. 혹시 명성인의 어머님과 아버님의 로맨스가 있거든요. 그것도 픽션이죠. 그럼 픽션. 근데도 불구하고 저희 엄마도 그런 것들을 픽션이라도 상처받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작가의 가족들은 사실은 굉장히 이래저래 많이 상처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엄마의 반응을 보고 사실은 굉장히 놀랬거든요. 그리고 내가 진짜 엄마한테 큰 상처를 줬구나. 근데 말을 못 하겠었어요. 한참 엄마 주면서도 엄마 이거 소설로 읽어라. 소설이지 이게 실화는 아니잖아. 그러면서 소설도 보시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엄마도 상처를 받고 동생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는데 이제 몇 달 후에 엄마가 그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지난 다음에 엄마가 저한테 잘 썼더라 그러면서 뭔가 얘기를 해주시는데 로맨스를 넣었어야 됐어요. 어머님도 계신데 사실 아닌 얘기를 굳이. 아니 그것마저 빠지면은 소설이 너무 재미가 없는 소설이 될 것 같아서 저는 또 그 기록하는 사람만은 아니고 소설가이기도 하니까. 보통 제가 소설을 썼다라면, 이 소설을 썼다라면 아버지를 미워하는 못했을지라도 없는 로맨스는 안 만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저로서는 사실은 제가 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했던 딸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중3이었는데 그때 거의 우상처럼 아버지를 생각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좀 책도 좋아하고 뭐 글도 쓰기를 좋아하고 이런 한창 감수성 예민할 때 그런 영향을 많이 미친 분이어가지고, 그리고 누구보다 다정한 아버지였고,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너무 좋아했는데 제가 아버지에 대한 글을 쓰면 좋은 점만 쓸 것 같아서 제가 이 소설을 쓸 때 책상 위에다가 미워하지 말자 이렇게 써놓고 소설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미워하지 않으려는 어떤 마음의 가장 극단적인 게 아버지의 연애 사건을 만들어 놓은 게 저로서는 사실은 좀 통쾌하기도 하고 내가 해냈구나. 아버지를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윤리적으로 보면은 비난받을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쓸 수 있을 만큼 아버지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좀 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할 수 있었구나. 예, 그런 증거인 것 같아서 사실은 쓰고 나서 참 좋았어요. 그렇긴 하네요. 예. 네. 하지만 어머님은 상처를 예, 받으셨어요. 엄마는 상처를 받으셨죠. 저처럼 순진하게 이거를 자전적 소설이라는 그 네. 거에 대해서 거의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자꾸 믿게 되는 거예요. 아, 예. 뭐 51%는 사실이고 50%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아니 뭐 그러니까 구체적인 아버지의 행적을 제가 잘 몰라요. 그 국가기록원과 이런데 뭐 성남과 대전에 있는 국가기록원을 찾아갔었어요. 가서 행적을 좀 찾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로 감옥에 갔는지 뭐 이런 것도 잘 모르고 해서 그 제가 허구를 쓸 수밖에 없었고. 막내 동생 그 죽음과 그런 것들 사실이잖아요. 사실이고 하지만은 예, 허구가 곳곳에 들어갑니다. 거기 이제 아버지께서 쓰러지시기 전에 가장 다정했던 그 순간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예. 뭐든지 뜨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 공부를 해도 뜨겁게 하고 연애를 해도 마음을 다 바쳐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의무감만 남고 사는 게 재미없어. 그거는 사실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이렇게 저를 안아주면서 그 얘기를 특히 저는 그때 이제 제 인상에 남은 말은 연애를 해도 뜨겁게 해라. 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그 말만 남아서 제가 20대 때 연애를 아주 엄청 뜨겁게 했습니다. 그걸 거의 아버지의 유일한 유언처럼 예, 실행을 했죠. 근데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 소설을 쓰던 시기가 보통 사람으로 해서는 좀 쓸 수 없는 뭔가 무언가가 다 무너지는 고비에 쓰셨다고 했거든요.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으세요? 아, 예. 제가 또 살다 보니 저 역시 뭐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 풍파를 많이 겪으면서 살았는데 2008년 가을 이 10월 마지막 날 때 저희 남편이 이제 뭐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파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이제 갑자기 경제적 파산을 맞으면서 제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냥 파산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잃어버린 파산이었거든요. 빚만 잔뜩 남는 파산이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제 인생에 저는 돈을 벌 자신은 없지만 견디는 힘은 좀 있는데 그때는 굉장히 위기감이 들면서 내가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위기감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때 왜냐면은 막 그 파산에서 자살하는 사람들 이야기도 많이 신문에 나고 이러던 시기여서 그런 걸 생각하니까 엄청난 위기감이 생기면서 저는 사실 이 소설을 쓰려고 작가가 됐던 사람이거든요. 75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소설을 내가 쓰겠다. 아버지 남은 원고를 내가 완성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소설을 처음 써야지 결심을 했고 한참 뒤에 작가가 되면서도 늘 내가 마지막으로 써야 될 소설은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인생이 위기에 빠지면서 내가 이걸 못 쓰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좀 절실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일산에 살았는데 제가 그 일산에 가면 아람누리 도서관이라고 있거든요. 참 좋은 도서관인데 거기를 매일 출근을 했어요. 그때 이제 파산이라는 얘기를 듣고 뭐 팔 수 있는 건 전부 다 내놓고 집도 내놓고 뭐 이러던 가장 먼저 판 건 제 차였어요. 제가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가진 차가 있었는데 그거 이제 제일 먼저 가서 팔고 그다음부터 뭐 다 파는데 도서관에 가 있으면은 맨날 그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요. 집 보러 왔다고 그러면은 이제 가서 보라고 뭐 얘기하면서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못 쓰고 죽으면은 내가 작가가 된 이유도 뭐 이건데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에서 죽기 전에 이거는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때 도서관에 매일 가서 조금씩
장편을 미루고 하던 소설인데 그때 위기감에 오니까 어쨌든 시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장 위기의 순간에 저 4개월 동안 도서관 다니면서 초고를 썼거든요. 초고를 다 쓰고 나니까 저는 어쨌든 죽기 전에 이걸 써야 되겠다고 썼지만은 다 쓰고 나니까 갑자기 내가 뭔가 난파선에서 빠져나온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 글쓰기가 나를 살린 거구나. 그때는 다 쓰고 나니까 뭐 어떻게 하든 사라지겠지 이런 좀 세상도 긍정적으로 보이고 또 뭔가 내가 숙제를 마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기서 뭔가 오히려 쓰는 행위에서 제가 가장 큰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죽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글쓰기가 결국 네, 구명보트가 되줬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글 쓰면서 사실은 무엇보다 저 자신을 위해서 글쓰기를 써왔고 그때 제가 힘들었던 것들을 글로 쓰기도 했고 해서 글 쓰면서 얻었던 힘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글쓰기 잘했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뭐 작가가 그렇게 아시다시피 그렇게 뭐 한강 작가의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실 글 써서 돈도 벌거든요. 그리고 명예도 없어요. 예전에는 작가가 뭐 그래도 명예가 좀 있기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은 뭐 그것도 아니고 어떤 사회적 보상이 별로 다른 분야에 비해서 굉장히 약하고 만족도는 그런 외형적인 만족도는 적지만 실제 내적 만족도는 저는 어느 직업보다 저는 글쓰기에서 얻는 힘과 그 만족도가 높고 또 글쓰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 뭐 스스로 자기만족이기도 하겠지만은 근데 글 쓰면서 느끼는 어떤 충만감? 그 순간에 어떤 그런 순간이 있거든요.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글이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어느 순간에 몰입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 느끼는 어떤 충만감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강하고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뭐 자녀분들이나 가까이서 글 쓰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보내주세요. 말리지 마시고. 혹시 우리 선생님 책을 읽고 오신 분 계실까요? 질문을 좀 받고 싶어서요. 궁금하셔서. 혹시 책 읽으시면서 뭐 제가 이렇게 혼자 여쭤보고 이끌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저의 틀에 갇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강시영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질문이 없으세요? 기대했는데요, 선생님. 전주에서 오셨거든요. 지금 사실 먼 데서 오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지금 대전에서 우리 김훈정 선생님도 오셨어요. 대전에서 오셨고 여수에서 오늘 오신 분들 4분이나 뭐 평택에 사신다는 분도 계시고 평택에서 오셨어요? 어느 분이세요? 서정희 씨 네. 저기 4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여수에서 오셨다고. 작가님께 여쭙고 싶거나 궁금한 점 있으세요? 꼭 소설과 상관없는 이야기도 괜찮습니다. 하나 할게요. 그 아버님이 사회주의자로서 낭만적인 삶을 살아가셨는데 그 내용이 쭉 들어보니까 참 여러 가지 시대적 아픔이 크리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소설가로 살면서 아버지의 그 이력 때문에 얻는 불이익이라든가 어려움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 하셨어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세대가 제가 60년생인데 이미 제가 성인이 됐을 때는 그 연좌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되게 직접적인 사회적 제약이 있지는 않았고 저희 오빠는 있었어요.
근데 저희 오빠가 사실은 상고를 나왔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대학을 졸업은 못했지만 뭐 일본 유학도 가고 이랬던 분인데 저희 오빠를 상고를 보냈어요. 저는 어려서 그게 굉장히 이해가 안 갔거든요. 물론 집이 가난하긴 했지만 그래도 고등학교는 인문계를 뭐 상고나 뭐 인문계나 비슷하고 한데 왜 상고를 보냈지? 저희 오빠가 상고 좀 이렇게 적성에 맞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주사도 잘 못했는데 늘 부기하다 부기 날 것 같다고 막 이랬는데 상고를 보냈어요. 근데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오빠를 상고에 보냈던 거는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연좌제가 너무나 그때 3,5만 원 시절이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너는 못한다. 예, 뭐 공무원이 될 수도 없고 선생이 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기업에 취직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차라리 상고에 가서 장사를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 오빠를 설린상고에 나왔는데 저희 오빠가 그 상고를 보낸 게 저희 오빠는 가장 직접적인 아버지의 어떤 피해를 입은 사람이죠. 그래서 상고를 가서 졸업을 하고 그래도 저희 오빠가 자기 대학을 가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재수를 해라 아버지가. 그러면서 얘기를 하던 차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빠가 재수하다가 돌아가셔서 그 길로 저희 오빠가 가장이 됐죠. 그러면서 자기 대학 포기하겠다. 그러고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를 아버지처럼 저희를 여동생과 둘을 키웠거든요. 저희 오빠가. 그러면서 뭐 학교 보내주고 대학도 여동생보다 오빠는 나중에 야간대학을 갔는데 여동생보다 더 늦게 갔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저도 되게 늦게 대학을 갔거든요. 25살에 갔는데 대학 갈 형편도 아니었고 오빠가 또 대학도 안 간 상황에서 제가 간다고 말은 했지만 저도 뭐 눈치가 있으니까 못 가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가게 됐는데 그런 식으로 그 영향권 아래서 저희가 계속 살게 됐죠. 근데 저희 오빠는 취직했을 때 그 연좌제가 막 없어진 직후에 다른 주문회사로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인사계에서 부르더라고. 불러서 너의 신원 조회를 하니까 이러이러한 게 다 나오는데 뭐 이게 이제 지금 없어졌으니까 직접적으로 뭐 회사를 못 들어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앞으로 잘 근무해라 조심해라 이러면서 약간의 협박 비슷한 걸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소설에 보면 5촌까지도 다 신원조회 때문에 좋은 곳에 발령을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당하는 저희 아버지의 오촌되는 분이 오촌도 아니다. 조카뻘 되는 분의 사위였는데 저의 육촌 언니의 남편인데 외교관인데 좋은 데로 뭐 청와대도 갈 수 있었는데 못 갔고 대사관 뭐 이렇게 유럽이나 미국 쪽은 안 됐고 결국 뭐 동남아시아, 뭐 말레이시아, 뭐 미얀마 이런 데에서 근무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는 신원조회라는 게 지금처럼 컴퓨터로 되어 있지 않은데도 어쨌든 모든 거에서 이 걸림돌이 됐던 거 없습니다. 혹시 또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영향받은 게 대학 가서 제가 운동을 하고 싶었거든요. 못했어요. 제가 하면은 금방 저좀 잡혀갈 것 같더라고요. 제가 철학과를 나왔는데 철학과가 굉장히 그 운동권에 가장 많은 학과였고 중학생이랑도 저희 과에서 2년이나 계속 나왔고 하는데 저는 1학년 때부터 집도 가난했지만 운동을 하면 나는 바로 잡혀갈 것 같고 지도새도 모르게 뭔가 어디 암기부나 이런 데를 가서 끌려가서 간첩단으로 몰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1학년 때부터 공포스러웠어요, 사실은. 뭐 변명에 불과하기도 하겠지만 어렸을 때 어쨌든 저는 계속 그거를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고 또 생각을 계속 하고 있던 사람이어서 지금하고는 굉장히 다른 사회 그때
분위기가 삼엄하던 시절이어서. 네, 또 아까 선생님 질문하신다고 안 그랬어요? 학교 선생님이 손드셨던 거. 네. 그 책을 쓰시다 보면 조사도 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이제 쓰신 것 같은데요. 그 책을 쓰시면서 개인적으로 그 확인, 그 나를 내 생각을 확인을 새로 이렇게 했던 그런 작업들이 있었는지 출간한 이후에 아니, 제가 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소설을 쓴다는 게 사실은 이렇게 상호작용인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뭔가 조금이라도 새롭게 생각하거나 또 조금 더 이렇게 성장하거나 이러면은 소설 속에서도 그게 구현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소설을 쓰면서 제가 처음에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구상을 잘 못하는 사람이어서 그냥 단초만 가지고 처음에 그냥 소설을 무조건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점도 있지만은 장점은 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인물들이 나아가거나 변화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순간이 사실은 굉장히 짜릿하고 소설 쓰면서 그러면은 제가 소설 속에서 마치 제가 현실에서 못해낸 거를 소설 속에서 하면은 저 역시 또 성장하는 이런 기분이 들어요. 실제로 성장하기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고가 바뀌는 거니까. 그런 게 꼭 소설마다 좀 있는데 이 소설도 역시 처음에 이 뭐 아버지의 그 뭐 연애라든가 이런 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다 보니까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 소설을 쓰고 나서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 전에 썼던 소설들이 제가 4권의 소설들을 이전에 썼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썼던 것들은 개인의 상처 뭐 이런 것들에 많이 집중돼 있었는데 이거를 쓰고 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세계관도 변하고 뭔가 관심사도 확 변해서 앞으로 쓰는 소설들은 어떤 역사나 사회 속에서의 개인들, 뭐 인간의 어떤 뭐 이중성이나 모순들 이런 것들로 방향이 바뀌겠구나. 더 이상 이제 개인 그 사회와 동떨어진 개인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 이야기도 할 만큼 다 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많이 변화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더 궁금하신 분 계세요? 예. 아버님 뜻에 따라서 뜨겁게 연애하고 뜨겁게 살아가셨다고 그러는데 결혼은 어떻게 하셨나요? 결혼은 제가 그 대학을 25살에 들어갔어요. 근데 3월에 입학하잖아요. 그 3월 말쯤에 어떤 남자랑 연애를 시작해서 그 남자랑 7년을 연애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저희 과 커플이었어요. 예, 같은 과 커플이었는데 그 사람도 뭔가 뭐 신학을 공부하고 나중에 뒤늦게 이제 철학 공부하겠다고 온 사람이었는데 그냥 연애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만나니까 사람들이 저들은 결혼을 하겠지 뭐 이렇게 1학년 때부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을 해버려가지고 나중에 뭐 뒤늦게 사람들이 만나갖고 그때 내가 너 좋아했는데 막 이래요. 그래서 아니 그때 말하지 왜 안 했어? 그랬더니 뭐 그때부터 뭐 파트너가 있는데 어떻게 말해? 그래서 아니 그래도 말을 해야지. 그랬는데 그렇게 연애 생활 연애와 그것도 병행되면서 4년을 지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권태기가 찾아오더라고요. 7년이나 연애하고 결혼했더니
지금은 동주에로 살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 대학 친구가 와 있어가지고 제가 말하기가 조심스럽네요. 네. 더 궁금한 거 계세요? 네. 예. 아까 그 출간하고 어머님 되었을 때 어머니 많은 얘기해 주셨는데요. 혹시 자제분이 계신지 궁금하고 자제분들이 엄마의 책을 읽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 아들 안에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제 책을 안 읽어요. 왜 안 읽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책을 싫어하거나 이러지 않는데, 그리고 본인도 글을 쓸까 하는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더라고요. 사실 어저께 그 아들의 여자친구를 처음 이제 소개해주겠다고 그래서 만나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책을 줬어요. 어제 그 여자친구와 아들에게 각각 하나씩 주면서 읽어라. 근데 저희 아들은 이거 안 읽었습니다. 제 책을 거의 안 읽은 것 같더라고요. 좀 두려움이 있지 않나? 이 엄마의 내면을 마주치게 될까봐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뭐 말로는 너 왜 안 읽니? 그러니까 엄마 죽으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살아있을 때 읽어라. 그리고 뭐 저는 아들에게 뭘 들켜도 사실은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나를 전부 얘가 알고 이해를 해줬으면, 뭐 이해를 못하더라도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책 나올 때마다 아들에게 먼저 사인을 해서 주는데, 그 친구는 뭐가 두려운지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읽으라고 했는데 반응이 저도 궁금합니다. 그게 혹시 아까 말했던 개인 대 개인 문제가 아니라 전쟁이 이제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를 이어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혹시 해보신 적 없나요? 네. 아들에게 전쟁이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는지? 그 전쟁이 미치고 있겠구나. 이거는 물론 뭐 저희 아들도 저의 영향권 아래에 있어서 그 친구, 그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뭐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저는 그때보다도 제가 이걸 쓰게 된 동기가, 내가 이걸 못 쓰고 죽으면은 아들이 뭔가 이걸 하겠다고 부채감을 갖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이 좀 먼저 사실은 들어서 내가 아들에게까지 숙제를 남기고 죽을 수는 없다. 내가 하고 죽어야지. 이런 생각이 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보니까 저희 아들은 제가 못하고 죽어도 지가 할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때는 좀 제가 그런 생각이 좀 절실히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써야지 하는 부채감을 거의 중3 이후로 계속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큰 숙제였고, 그래서 제가 이걸 못하면은 아들에게 뭔가 짐을 지우고 죽게 될까봐 그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아들도 그 영향권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궁금하신 분 계세요? 네. 저는 사실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와서 그렇게 다 해소가 됐어요. 첫 번째는 왜 이섭이 사회주의자로서 어떤 일을 했고 왜 누구를 봤지? 그 부분이 너무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가 어떻게 다시 올라갔지? 크로스가 된 걸로 나오는데 차이가 간 건데 충분한 독자가 이해할 만한 설명이 없어서, 근데 들어보니까 정말 사실 모르는 부분이시라고 작가님. 그건 사실 소설의 허점인데 이렇게 딱 집어주시네요. 이게 너무 부러운 거죠. 사실 네. 아버지의 해방일지 같은 걸 보면 네. 그 사람은 꾸준히 그 엄마 아빠 얘기를 들어서 막 써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이 부분이 정말 작가로서 너무 안타깝다. 아빠랑 그 얘기를 했으면 너무 좋았을 거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섭 엄마와 로맨스, 그것도 사실은 저는 언젠가 어머니가 팩트로 읽으시나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제가 그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좀 피친이어서 그런 부분도 조금 그런 게 있었었잖아요. 근데 그게 맞았으면 저는 이제 그리고 또 오늘 제니스라고 넣었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충분히 이 캐릭터가
이렇게 정이 많고 세상에 자기 아들, 딸을 낳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미 분단 조국에서 어떻게 이걸 사랑신고를 안 하지? 이거 뭐야? 진짜 완전 농상가야. 싫어.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바람을 핀다고? 그것도 이성 엄마랑 그 생각이 처음에 듣고 여기 두 가지 질문을 갖고 온 거예요. 네. 아까 재밌으라고 넣었다고 했는데 또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게 없어도 충분했을 것 같은 캐릭터를 왜 이걸 넣었지? 하다가 아빠가 사회주의자여서 어쩌면 그러면 로맨스도 그렇게 혼자 있는 여자한테 그렇게 되는가? 난 남자를 모르니까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면서 조금 지금 아직도 좀 퀴즈는 있기는 해요. 그 부분은. 근데 앞부분은 완전히 해소가 됐고 참 안타깝다. 내가 독자로서 작가가 그렇게 몰랐던 부분이네.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 내내 그 이솝 때문에 애잔했어요. 읽으면서. 근데 마지막에 정말 저보고 에필로그 편지를 더 물었거든요. 제가. 그리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한 거예요. 그 강에서 이렇게 이 지영이 배를 탈 때 막 넘어질 것 같고 저는 막 그런 내가 생각해서 그랬는지 그런 거에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되지? 막 그러면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거운 소설일 것 같았는데 너무 흥미진진하게 재밌게 막 읽어 나갔었어요. 이 소설을 하루 만에 읽었는데 그래서 이제 너무 재밌었다 생각이 일단 들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미자의 시선이 내내 걸리는 거예요. 제가 미자는 뭐지? 이런 인생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다시 나는 김희정 소설가라면 난 엄마에 대한 소설을 한번 쓰고 싶어. 엄마 지금 살아계시니까 더 많은 거를 이렇게 좀 기록을 해서 미자가 아이를 키우고 살면서 그 한 여자로서의 인생 그게 좀 해주고 싶어. 나는 하라고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딱 들고 계속 미자가 애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성 엄마랑 바람 피웠을 때도 누군 중에 서로 느낌으로 아는 부분이 한 씬이 있잖아요. 그 씬을 보면서 왜 이 사람은 말도 못하지? 남편한테? 왜 안 사랑일 수도 있잖아요. 나는 뭐야? 이러고 분명히 어느 여자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아니 전부인이 어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그림자처럼 이렇게 사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뭐 그렇게 하는데 아무 그런 것도 없고 딱 하나 그 술 마시고 있었던 그 모습밖에 미자는 여기서 정말 그냥 너무 슬프다고 하나? 저는 계속 미자가 걸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 딸로서 이석을 바라보는 시선만 쭉 가는 소설이긴 해. 그렇지만 미자도 좀 뭔가 말하고 싶을 것 같아. 말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작가에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예, 정말 너무 이렇게 콕콕콕 잘 집어내시는데요. 예, 정말 그만큼 또 굉장히 세밀하게 읽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섭이 왜 올라갔는지는 그때 사실 몰랐어요. 저는 수배됐다는 것만 알고 있었고 왜 올라갔는지 그건 어떻게 올라가게 됐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그 48년에 남한에서 단독 정부가 수립되고 나니까 그 저희 거기에 숙부로 나오는 임섭이라는 분이 이분은 독립운동했는데 나라가 둘로 이렇게 나뉘는 걸 볼 수 없다. 단독 정부 반대를 했는데 일단 남한에서 먼저 이 순간에 단독 정부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서 이미 여기는 세워졌고 북한 정부 이쪽 남한 뭐 무슨 유교연맹인가 이런 그 단체 그러니까 정당을 만들어서 남쪽 정당 대표로 보내는 월북을 하세요. 근데 그 전에 선발대로 저희 아버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숙부의 선발대로 가셨던 건데 그건 이제 최근에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몰랐고 이걸 쓸 때는 몰랐었고 근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그걸 넣을까? 아니 허브를 좀 더 많이 집어넣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걸 넣으려니까 전면적인 개정이 돼야 되는데 그때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이대로 놔두고 나중에 제가 또 어차피 그 숙부의 이야기를 쓸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집어넣으면 되겠다 생각했고 이거 어차피 소설이니까 그냥 놔두자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부인이 어떻게 올라갔냐면은 그거는 그 사실은 거기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형님이 교수가 아니라 검사였거든요. 그리고 좀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거물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남로당이었는데 나중에 올라가게 되면서 그분이 조카들과 다 데리고 간 거죠. 근데 그분이 월북했다는 건 아버지가 생전에 아셨어요. 큰아버지 친구분들이 뭐 또 이렇게 사회 요직에 있어갖고 그런 걸 알려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거기 가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다는 소식도 듣고 뭐 이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올라갔을 거라고는 아이들이 올라갔다는 건 거의 확신하고 있었는데 이제 부인까지 간 줄은 몰랐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미자 이야기는 저도 지금 쓰면 아마 그렇게 안 쓸 것 같기도 해요. 그때는 제가 아버지만 보였어요. 예, 엄마를 사실이기도 했고, 제가 중학교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엄마는 사실 안중에 없었어요. 제가 아버지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엄마는 별로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아버지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거의 그런 캐릭터를,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낭만주의자예요. 사회주의자이기도 했지만 굉장히 낭만주의자여서 무슨 연시 같은 거를 꽤 썼어요. 쓰고 무슨 또 살아생전에도 저희 엄마가 아버지가 어느 그 술집에 젊은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분과 친하다 이런 하소연을 저한테 해가지고, 제가 그때 저는 근데 굉장히 이상한 딸이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나이에 저런 연애 감정이 가능한가? 이러면서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비난을 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렇게 저의 아버지가 저한테서 너무 미화되어 있는 존재였고, 상대적으로 엄마는 굉장히 이렇게 생각이 별로 없었죠.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제가 이제 완전히 반대가 돼서, 아마 아버지가 지금까지 살아 계셨으면 저도 엄청 싸웠을 거예요. 굉장히 싸우고 또 비판도 많이 하고 했을 텐데, 거기서 그냥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중단됐기 때문에 그게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자 이야기를 쓸 거예요. 네, 엄마 이야기를 뭐 단편으로도 지금 2편 쓴 게 있는데 장편으로도 꼭 쓰고 싶은 이야기여서, 지금은 굉장히 엄마가 더 안쓰럽고, 사실은 아버지에 대해서 그 부분도 아버지가 이해는 가지만 굉장히 화나는 부분이기도 해요. 아니 근데 그리고 저는 읽으면서 지금 장인으로 설정되는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읽었어요. 제발 좀 놔줘, 이끌어요 내가 속으로. 근데 그게 허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좀 놔주면 이 사람이 새로 읽는 가정에 잘 살 것 같은데, 가뜩이나 머리에 잔뜩 있는 사람이 자꾸 직업을 찍어주면서 보내주니 제발 이거 좀 놔줘 이러면서 읽었다고요, 속으로. 근데 그만큼 재밌었다는 거죠. 인물은 서로의 죄책감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도록 설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 둘도 사실은 불구죠. 그렇게 자신들의 상처를 서로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인물이죠. 맞아요. 그래도 좀 놔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참 재밌었어요, 이 소설이. 그래서 독후감을 쓰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잘 쓰셔서 멋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왜 장인을 그렇게 했냐면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일기장에 저희 아버지가 붙인 공업묘지 그 팜플렛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 그 공업묘지에 묻혔는데, 그 팜플렛을 보면서 엄마가 이게 전 장인이 여기 가신 것 같다 이 얘기를 들어서 그럼 두 분이 같은 공업묘지에 묻히신 건가? 우연인 거예요? 예, 우연인 거죠. 그게 또 너무 이렇게 너무 이상한 인연이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웃으로 지내시는 게 아닐까 싶어서 사실은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장인으로 설정을 한 거였어요. 김은혜 선생님 몰릭도감 흥분하지 마세요. 허구래잖아요. 약간 50% 허구. 네. 재밌었죠. 그게 있었어요. 저는 허구받지 않았고 그게 다 사실로 받아요. 예. 뭐 그렇게 그래주시면 고맙죠. 또 있으세요? 궁금하신 점? 네. 저희는
된장국 냄새가 좀 진해지고 있죠. 더 시간이 가면 이제 좀 쫄아서 단단해질 것 같고요. 네. 사실 저도 다음 소설의 그 어머니 미자가 소설의 미자도 나오거든요. 어머님과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독립운동을 하셨던 숙부님. 예. 그게 이제 다음 소설이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또 잠깐 마무리할 시간에 제가 또 빠뜨리거나 뭐 너무 잘 질문도 잘 해주시고 해서 뭐 빠뜨린 건 없는 거 물론 뭐 하자면 밤새 해도 그럴 수 모자라겠죠. 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뭐 해야 될 질문 아니시면은 그냥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뭐 읽으신 분들은 너무 감사하고 또 아직 못 읽으신 분들은 읽어주시면 저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이 저의 거의 유일한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걸 쓰기 위해서 작가가 됐던 사람이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이걸 읽었다고 하는 분이 제일 반갑고 그래서 이런 인생도 있었다는 걸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제가 이렇게 잘 쓰지 못했지만 그래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오늘 이렇게 오셔서 같이 진지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그 여기에 나오는 숙부의 이야기를 장편으로 지금 쓰려고 하는데 그분이 너무 거창한 인생을 사셔서 제가 좀 감당이 안 되고 언제 시작할 수 있을까 생각 중인데 왜 그들은 양반계급이면서 사회주의자가 됐는지 그런 것들이 저 역시 굉장히 궁금하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뭔가 남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으로 인해서 저희 집안이 다 사회주의자가 정말 한 동네가 거의 사회주의 동네가 됐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안동이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때 사실이기도 하고 근데 그때 해방공간에서는 거의 조선의 모스크바라고 불릴 만큼 사회주의자가 많았던 곳이에요. 그들이 다 독립운동하러 만주에 가서 사실은 대부분 사회주의자가 돼서 와서 그런 영향을 온 동네 집안에 미치고 했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쓰고 싶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자의 이야기를 저도 또 같은 여성의 입장으로 엄마를 다시 볼 수 있는 뭔가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긴 시간 이렇게 지루한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께서 개인적으로나 큰 아픔, 그 상처, 집안의 상처를 다 딛고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극복하셔주셨기 때문에 오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버님의 삶, 또 집안의 삶을 기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미약한